익산은 들판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산이 별로 없고 그래서 계곡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 사람들이 즐겨 가는 산이 미륵산하고 배산인데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익산민어총 회장 조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익산민어총에서 주관하고요. 문화재청 그다음에 전라북도 또 익산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담소. 자, 그동안에 6차식 동안에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참 새로운 부분, 몰랐던 부분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배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듣고 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건넌 철학자이시죠. 민족사학자이시면서 우리나라 걷기 열풍을 어디를 가나 이분이 걸으시면은 다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신정일 우리 작가님 오셨는데 이분 익산에 이분이 안 계시면은 익산에 이 문학이 존재할까 그런 정도로 오늘 사회를 맡으실 우리 신기백 박사님 정말 감사해 존경스럽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일 작가님께도 예. Over and over as beyond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burning, no other kind.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burning, no other kind.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가 나라로 갈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선생님 모셨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요. 네네. 뭐 엄청 TV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신정일을 모르면 간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꽃다발은 팬이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납신자를 쓰는 평산신가고요. 선생님은 신라면 그 신자죠. 세상에서 제일 이름난 가문이 신라면 가문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진안 배군 출생이시고요. 또 뭐 사람들이 이제 학벌을 얘기를 하면 요즘은 뭐 박사도 흔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없이 한마디로 뭐 신정일 뭐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 문화재 위원이에요라고 하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고 문화재 위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재 위원이 이제 총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정도 하고 전문위원은 보조를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전문위원이 더 높은 줄 알아요. 그럼 신정일 쌤이 더 높아요? 높은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한 100여 권 쓰셨습니까? 더 쓰셨습니까? 107권 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인세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인세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그 책을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이제 방송을 서울에서 했었는데 어떤 책을 선생님 쓰고 싶으냐 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내가 써가지고 내 옆에 두고 가끔 펼쳐보고 싶은 책을 쓰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애정을 가진 책은 그래도 신택리지죠. 신택리지요. 네.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왜 그 신자가 붙었냐면은 쌤들 학교 다니면서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그러한 그 책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이중환이 택리지를 써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계를 뒤집었다면 저는 좀 천박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컨셉입니다. 이 선생님은 택리지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를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마 뭐 그런 거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택리지는 살 곳을 가려서 정한다 하는 것이 택리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서울에 한강이 잘 보이는 강남이나 마포 일대 땅값이 비싼 곳을 선호하는데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고향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가서 경치가 좋고 그래서 이중환 선생이 딱 정리를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간다면 그게 바로 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경치가 아름답고 그런 곳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물원을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집이 되는데 20리쯤 10리쯤 떨어진 곳에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간다면은 산보를 하면서 땅값도 비싸지 않으면서 그러한 곳에 살면서 정신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바로 이중환 선생이 가장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령 집을 지을 적에 경치가 좋고 땅값이 비싼 곳 살지 말고 그곳에서 한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사놓고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간다면은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전주의 그 모 아파트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사귀기 전에는 이분은 막 한옥마을에서 막 등거리 지지고 막 쌍화차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전주 어디서 사신다고 오늘 우리 계속 오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아파트 살게 됐노라고 고백을 좀 하십시오. 제가 91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차가 없었고 그 뒤로도 차가 없었고 제가 이제 우리 땅 걷기라는 단체를 만들고 황토영문화연구소로 하다가 보니까 매주 답사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큰 자가용이 있는데 작은 자가용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하다가 보니까 우성아파트 진북동 거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은 셰퍼 터미널은 8분 아니 7분 고속버터미널은 8분. 그러니까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더라도 금방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그래서 동생이 땅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자꾸 사라는데 땅값이 오르더라도 오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택시 타고 100원 올라가는 것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잡았던 데가 바로 진북동 우성아파트입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데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관동대로를 따라 걸을 때 그 횡성에서 평창 넘어가는 길에는 그 관동대로 옛길 거기에 정말로 좋은 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풀숲이 우거진 곳들이 많아요. 물어보면은 도시에 살다가 그곳에 집을 짓고는 살고 있다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3개월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세 줬다가 세 준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란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적막함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정말로 나이 들수록 도시에 살면서 가끔씩 주말에 가가지고 그냥 별장이나 또는 그런 데 가서 자고 오면은 그리고 또 좋은 그 숙소에 가더라도 이자 별장 짓는 이자도 안 나가요. 그게 훨씬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아파트 살고 좋은 별장 있는 친구를 사귀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가서 좋은 숙소 빌려 살아도 괜찮아요. 아 숙소 빌려서 살으라고요? 이자가 또 안 나가요. 이자도 안 나갑니까? 신정일 군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문화재 위원이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어디 뭐 절로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분의 걷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출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절에 갔다고 그러셨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출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갔었느냐? 가출을 했으면 서울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섬진강을 따라갔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내가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4명을. 그러면 서울로 갔어야지 왜 석곡으로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다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한 보름 정도 고생을 하고 돌아왔었지요. 그러다 15살 때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 머리 깎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뭐 내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스승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돌아가실 때에야 화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겨우 행상으로 모아둔 돈을 2번이나 중학교 등록금을 날렸어요. 노름으로. 인생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절에나 가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화엄사가 떠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례구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화엄사를 갔는데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저녁에서 지나가는 스님한테 내가 중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있으라고 해가지고 2달 동안 허드렛 일을 했지요.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너는 아무래도 내가 겪어보니까 너는 절에 있는 것이 맞지 않고 나가야겠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날 저녁 정말로 뜬 눈으로 세웠지요. 노잣돈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구례구까지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차를 타고 여수에 가가지고 충무 거쳐가지고 부산에 가서 내 인생을 결정하자 딱 하고 갔는데 딱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내 눈빛 나를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던 스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런데 구례구 가는 길을 여러 차례 물었더니 뒤에서 빵빵해서 봤더니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 당시는 60년대에 산에서 들어가지고 길을 물으면 간첩이었잖아요. 15살짜리를 신고해가지고 구리경찰서에 가가지고 모든 소지품 다 검사하고 너 집에 가라. 그 당시는 뭐 마을에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간첩형으로 끌려갔던 때가 15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수 가가지고 충무에서 충무김밥을 처음으로 15살에 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의 방랑 걷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였었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결국 대구에서 진안까지 걸어와 가지고 우리 고향까지 걸어오고 나서 다시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책만 빌려다 읽으면서 지냈는데 가끔 추석 때 설 때 우리 아버지 지금 임실 치즈마을로 유명한 마을 중화성리 살았었거든요. 거기 살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추석 때는 뭐 선물 가지고 오잖아요. 아버지 혼잣말로 나무 자식들은 나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데 우리 자식들은 나가도 않는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가 군대를 갔었죠. 그 정도 하고 또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잘 지어내는데 전혀 지어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대도 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무슨 뭐 방송국 건물 거기서 뭐 근무를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었다고 노가다 했다고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17에 내 인생을 이제 결정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17에 그 동생이 빌려온 책 중에 그래서 알베르 까뮈의 시시포스 신화가 있었어요. 시시포스 신화를 읽는데 제일 첫 단락이 뭐냐? 참으로 중요한 철학상의 제 문제는 자살이다. 딱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도스토옙스키, 니체, 야스포스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이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 나타난 희망과 부조리거든요. 카프카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목도할 것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정신병원의 의사가 정신병원에 있는 공동 목욕탕에 갔는데 한 환자가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바라보다가 정색을 하고 물어요. 혹시 고기가 물립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 아닐세, 여기는 목욕탕일세. 그러면 누가 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보다도 길을 걸어가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카프카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정말로 힘겹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카프카 전집을 사야 한다 해가지고는 받아가지고 임실역에서 문성당이라는 서점이 있었죠. 카프카 전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성 처음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측량기사 K가 부임으로 가가지고 바르나바스의 가족을 만났는데 바르나바스 가족이 성의 성주가 오라고 했는데 둘째 누나를 갖다가 첫째 누나를 오라고 했는데 안 보내니까 성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주가 지나는 길목에서 성주를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주는 다른 곳으로 가요. 만나지를 못해요. 아프니까 이불을 가지고 와요. 어머니까지 가져가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나바스의 누나 올가가 아무리 보아도 헛수고만 하고 허탕만 치는 하루,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소용이 없고 보람도 없는 날, 아무리 살펴보아도 허망하기 짝이 없고 공전만 거듭하는 그 희망, 그게 도대체 무슨 희망일까요? 근데 그것이 내 삶하고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골방 안에서 혼자 오로지 책만 읽으면서 보내는 내가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카프카를 하나도 어렵지 않게 17배 읽었어요. 선생님 좀 쉬시고요. 네. 지금 그 제주도에서 노가다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카프카 성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미즈문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막 원소기호 막 수해립의 붕탄질산 막 그런 거 외웠잖아요. 그래 못 온다고 막 선생님한테 맞고 인수분해 못 온다고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귀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만 막 카프카를 읽어가지고 우리들을 좀 그 선생님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노가다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야,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한 얘기할게요.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밥 타는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첫눈에 반했어요. 이름 물어보니까 최대길이네. 그러더니 부안 출신인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군대를 온 거예요. 첫날 첫눈에 반해가지고 42일간 오로지 우리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충청도 증평으로 37사단, 나는 이제 그 철원 6사단으로 자료 배치를 받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자료 배치 받고 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꽉 끌어하더니 신정일 너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중학교도 졸업을 다 다니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대학은커녕 그런데 다들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하고 바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매일 답신이 필요 없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잘 쓴다고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온 부대에 제가 연애 편지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그때 그 해가지고 군대 제대해가지고 딱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33개월 15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적금 들었던 거 2만 원. 병장 월급 2,400원 받아가지고 서울의 영풍문고에 가서 아니 영풍문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로서적 가가지고 집에도 내려갈 차비만 남겨놓고 딱 책을 샀는데 딱 나오는데 가득 꽂혀 있는데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 책이 과연 이게 꽂힐 것이 날이 있을 것인가 너무 절망스러웠죠. 집에 오니까 바지 하나 사 입을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실역전에 가서 침묵 고르는 일을 엿새 하고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지 하나 사 입고 서울 올라갔더니 내가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한 것을 아니까 작은 외삼촌이 취직해달라니까 악역 공장 시켜주더라고요. 거기서 보름 있어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때 이청준의 이어도가 떠올랐던 거예요. 야, 제주도 가면 나를 기다리는 이상형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바로 목포 가서 가야호 타고 제주도 갔는데 돈 떨어지니까 무슨 이상형입니까? 무튼 이제 그 제주도 노가다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서귀포에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지금 신제주가 옮기느라고 제주도가 난리가 났다. 제주도로 가라. 신제주로 가라.
신제주로 갔지요. 그때 재원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당이 6천 원이었었어요. 6천 원. 그런데 노가대는 보름 정도밖에 못 해요. 비 온다고 못 오고 바람 분다고 못 오고 한 달을 해보니까 10만 원 버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 내가 대책도 없고. 그런데 오야지가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너 이것을 맡아서 할래?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레 그 5층 기준으로 벽돌 한 장에 2원 50천 주겠다. 그리고 모레는 1층에서 2층 올리는데 15,000원 주겠다.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층에서 2층까지 두 차로 올리면 3만 원이잖아요. 벽돌 하루 3층에 7,500장 정도 올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 뭐 2만 원에서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그때 내가 했던 것이 제주도청, 교육청, 제주 KBS, MBC, 그랜드 호텔, 재원 아파트 그 일대에 2년 반 동안 모래하고 벽돌을 갖다가 벽돌을 수천만 장을 저 올렸을 것이고 모래 수만 차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만. 예.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분이 키도 안 크고 그때 생각했을 때 몸무게가 50kg가 못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2006년까지 49에서 53kg 나갔었어요. 그런데 64장 짊어지면 90kg 정도 돼요. 90kg.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50분이라고 10분 쉬는데 러닝만 했잖아요. 러닝으로만 입고 오는데 딱 그 벗어가지고 짜면은 땀이 줄줄줄줄줄. 그리고 그러니까 90kg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 몸무게로? 매일 90kg를 짊어지고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64장 정도. 모레는 100통에 한 차를 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00통에 한 차씩을 올리고 저녁마다 매일 다른 꿈 꿔본 적이 없어요. 벽돌 저 올리는 꿈만 꿨어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나올 때는 여기 어깨하고 등이하고 이마는 혹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노동했던 것을 한 번도 마누라하고 연애할 때에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신성한 노동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감동을 먹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은 예. 제가 그래서 평생 할 일을 2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올라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루는 쉬어요. 그러면 일요일 하루는 쉬면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그리고 또 그 문학과지성 3권을 사고 그리고 또 제가 클래식을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클래식을 한 5장 정도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제 삶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장송곡이란 장송곡은 다 샀었어요. 브람스의 독일 진원곡, 포로의 레퀴엠, 모차르트의 레퀴엠에서부터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혼 교향곡, 장송행진곡이잖아요. 쇼팽의 장송 소나타 모든 그 레퀴엠을 사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3시간을 레퀴엠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배호나 이미지아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배호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하여간에 좀 퇴폐적이잖아요. 이미자까지는 안 좋아해요. 저는 뽕짝은 안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미스트롯 그런 거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별로네요. 그런데 이문세 것은 좋아해요. 이문세 것 중에서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이문세 가을에 특히 가을에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갈 때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은 참 좋고 조금만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또 오늘 하루. 오늘 하루요. 밥 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음.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창가에 비치는 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터질 듯한 어떤 그리움. 고개 숙여 걸어가는 나를 보던 가로수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렵니까? 나는요 갈 곳도 없고 심심해서 나왔죠. 하지만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노래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났던 것은 대관령을 우리 예. 회원들이 걸어갔는데 네네. 걸어가는데 반정에 내려왔는데 우리 회원이 다른 팀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모자를 콕 눌러 쓴 사람이 내가 내려가면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서부터 오늘 하루에서부터 광화문 연가에서부터 쭉 부르며 가는데 내 앞에 가다가 뒤에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이문세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문세 앞에서 한나자를 내가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와,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이렇게 그 각본 없는 토크는 정말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제가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얘기들은 다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인간은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혹은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매일 걷지는 않으셔도 주말에 이렇게 도반들하고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몇 킬로 걸으십니까? 보통 지금은 그 옛날 같지 않고 제법 나오고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 가지고 도착해서 한 1시나 2시 정도 도착해서 자고 8시부터 해 가지고 하루 이틀간에 50km 정도 걸어요. 이틀에 50.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걸었던 때는 낙동강을 따라 걸을 때 혼자 걸었는데 태백 천호봉 너덜샘에서부터 황지 거쳐 가지고 분천까지 하루 64km를 걸었었어요. 혼자요? 예. 왜요? 가서 원래 양원마을에서 양원이 아니라 양원마을에 거기 자기로 했었는데 거기 자려고 했었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갔더니 서울에 손님이 오기로 있다네. 내가 봐서는 10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올 집인데 내가 지도 들었지 카메라가 2대지 뭐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뭐 간첩 아니면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안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정양사 500m라고 써졌네. 산 위에. 거기 가서 저래가 재워져 달라고 해야겠다. 갔더니 웬걸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출타 중이네. 거기서 다시 또 한 15km를 저녁 밤길을 걸었는데 정말로 힘겹게 걸었죠. 그날 너무 도착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 갔더니 중앙여인숙에 요금이 여관비가 10,000원이더라고요. 나 좀 많이 아프니까 저녁에 불 좀 떼달라고 그랬더니 새벽쯤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숨도 못 잤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두드려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날은 승부 터널이라고 랜턴도 없이 그 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서 10년을 생각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45km를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나그네를 잠재워주고 밥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큰 보시였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되어줍니다. 안 재워주고 밥도 안 줘요. 그 우리 시대의 걷기사를 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좀 사회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한의대 점수가 이렇게 하이터치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되게 이제 사람들이 보약을 지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스포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걷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은 너무 많이 걸으셔가지고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걸 또 글로 썼고 그리고 또 길을 만들어 가지고 길에다 이름을 붙이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 제가 1번 변산 마실길 얘기해 주시고 2번 해파랑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그 해파랑길을 먼저 만들었어요. 해파랑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상태 탐방로를 선정한다고. 그런데 그 당시는 걷기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다 선정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한겨레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서해안을 선생님하고 걸은 것을 한겨레 신문에 연재해 가지고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서해안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은 짧으니까 가능한데 서해안은 좀 그렇다 했더니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뭐 누구한테 지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땅걷기에서 해가지고 허지 해가지고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18회를 걸었어요. 걸어보니까 그처럼 아름다운 길이 없는 거예요. 화랑이 걸어갔던 길이고 내연산, 두타산, 정옥산, 설악산, 금강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에다가 뭐 구룡포에서부터 주문진 수많은 포구가 있고 그리고 또 고래고기에서 멸치고기까지가 있는 데가 바로 동해안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왜 우리가 산티아고만 걷는가 해가지고 내가 문체부에다가 이걸 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해파란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전북 도지사 부지사에 있었던 이경옥 씨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아침을 먹자고 그러는데 아침을 먹자고 하더니 전라북도에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길을 만들까요? 그런데 문득 떠올랐던 것이 그 당시에 지리산 둘레길이에요. 지리산 둘레길이 있다면은 발공산 둘레길 모든 길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합당한 데가 변산이더라고요. 변산 둘레길을 만듭시다 했더니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변산 마실길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공통 방언이 바로 마실길, 한가을 때 가는 마실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부안군에서 계장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설명하면서 환경부로부터 8억을 받았는데 길을 만들 것이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더니 격포로 가는 길 바로 밑에를 포크레인으로 그냥 해가지고 길을 만든다네. 그래서 내가 봐서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걸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초소 다니던 길이나 예전에 다니던 길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는 데 왔어. 아까는 1억이었는데 500만 원이면 만들겠다. 더 성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우리 땅 걷기 회원들 200명 그다음에 KBS, MBC 해가지고 개통식을 해버렸어요. 변산 마실길. 거기는 그냥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파란 길을 딱 만들고 나서 서울에서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나더러 마지막 선생님이 제안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근데 3가지만 있으면 길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첫째, 길을 찾고 그리고 끊어졌으면 잇고 그리고 사람이 걷고 나는 고스톱을 모르지만 쓰리고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좌관이어가지고 장관 보좌관이 선생님 말처럼 오면은 문체부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부연 설명 해파란 길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길인데 남한까지만 하지 말고 다시 북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1포 총석정 원산의 명사심리 칠보산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었던 서수라까지가 두만강까지 가는 것을 만들고 다시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것을 만들자. 막 예. 박수가 나오는 거야. 박수가 그러더니 나오죠. 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더니 혼자는 못 걸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증문즉설로 3대가 이어서 걸어가면 되죠. 예. 그 케이프타운까지 가는데 3대가 걸어가면 된다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찾고 잊고 걷고. 예. 그 일단 찾으면 실제로 그 뭐 격포 마포에 이르는 길들은 그러니까 예.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나물 캐러 가던 길, 마실 가던 길, 그 과거로 가던 길 그런 길들이 나무하러 다 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던 길. 그런 길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끊어졌으면 잊고 그 다음에 걷고 쓰리고예요. 익산 미륵사지 둘레길도 좀 만들자고 하니까 아직도 시장님이 연락이 없네. 저번에 만나고 나서도. 아마 그 길을 만드는 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길 만들자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저는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걷다 보면은 뭐 어디가 좋네 하는데 다 좋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들 꼭 여기는 걸어봐라 하는 데를 한 3군데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걷다가 보니까 물론 뭐 제가 만들어서 아니고
저는 소백산 자락길로 만들었거든요. 소백산 자락길. 그러니까 어느 날 문화생태 탐방로 선정할 때 어느 날 이게 다 끝나갔어요. 10개를 선정했는데 홍성훈 사무관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오늘 유인촌 장관이 불러서 갔더니 환경부하고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길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부서만 안 만들었느냐, 내일까지 만들어 와라 그런다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녁에 12시쯤 글을 쓰다 생각하니까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소백산 자락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머리가 정리가 돼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떤 길을 만들까요? 그래서 소백산 자락길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최고의 양택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탁실마을 중대 권벌 선생의 집이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양택이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무량면에 오전 약수가 있고, 오전 약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인 부석사,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 서원이 있잖아요. 순흥향교 올라가면은 퇴계 선생이 명명했었던 축배구곡이 있고, 올라가면은 초암사, 달맞이째를 올라가면은 바로 비로사라는 절이 있고, 거기가 정감록의 십성지지 중 한 곳인 금계촌, 풍기를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정말로 아름다운 중령옛길이 있고, 넘어가면은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남한강을 따라가면은 온달산성 단양에, 거기서 올라가면은 바로 그 김삿갓의 묘가 있다. 그곳에서 늦은 모기째를 넘어가면은 무량면 오전약수 200km. 아 좋습니다. 그러더니 이름이 자락길이니까 좀 다시 바꿉시다 해가지고 소백산 둘레길을 만든 거예요. 자락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주에다 신청을 하고 해서 가보니까 느닷없이 신청된 것이 1등으로 돼가지고 한국관광어별로도 2번이나 돼가지고 영주 사람들이 저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근데 부안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줬는데도 나한테 절대 내가 있다고 안 해요. 지금 영주 봉화 쪽 지금 선생님들 그 이렇게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건데요. 저는 지금 그 저의 돌아가신 오대조 할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제가 사실은 여기 신정일 쌤하고 그 일본에서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나고야성이라고요. 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라스는 한자로 쓰면 우리나라의 당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애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문화를 전파해서 들어오고, 제가 금방 좀 자랑질을 했고요. 혹시 그러면 해외는 어디 걸으셨는가? 또 자랑질을 막 엄청 해주십시오. 저는 뭐 해외를 참 많이 나갔는데 실크로드에서부터 뭐 중국을 참 많이 갔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참 좋아하니까 그 카잔차키스의 고향에서부터 카프카 고향, 또 그쪽으로 쭉 돌았었고, 체코도 갔었고, 괴테, 제가 이제 니체도 좋아하지만 다 그쪽으로 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몽블랑을 가는데, 니체가 짜르츠는 이렇게 말하였다 영감을 얻었던 질스 마리아 호수랑, 그리고 또 헤르만 헤세가 글을 썼었던 공간, 그리고 토마스만이 마흐산을 집필했던 공간이랑 쭉 해가지고 그쪽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중국이 가장 맞거든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열하일기에 고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에 있다, 이대길 선생님하고 같이 썼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답사기를 썼었지요. 산해관에서부터 저쪽에 탕로까지 해가지고 쭉 했었는데, 정말로 좋은 코스가 바로 그 코스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옛사람들 저 통신사로 갔었던, 통신사가 아니로 사행길에 갔었던 그런 경로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코스가 바로 그 코스죠. 이렇게 말만 여면 제가 배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제가 뭐 압니까 막 그러셔야잖아요. 아니다 뭐 몰라요 막 그래야 하는데, 뭐 이왕 그럼 북한도 가보셨습니까?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북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참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리고 매 순간이 설레었던 때가 북한에 갔던 때거든요. 어느 날 한상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북한에 개천절 행사를 가는데 신사갓을 위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300만 원을 받는데 선생님은 나는 저 신사갓은 20만 원 깎아서 가자네.
그래서 출판사에다 휴머니스트 전화했더니 선생님 갔다 오시래. 저희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저 모 신문사에서는 또 자기들한테 연재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바로 김포공항에서 아니 인천공항에서 고려항공이 딱 와가지고 그 50분 만에 순안공항에 도착했어요. 순안공항에서 또 삼지연공항까지 딱 그 50분 만에 갔었는데 정말로 가까운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매 순간이 설레었었는데 정말로 재미난 일이 많았었지요. 그래가지고 딱 그 어디냐 저기 그 묘양산을 갔잖아요. 묘양산을 갔는데 딱 가니까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 저는 꿈길에서도 선생님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선생님도 저희들을 꿈길에서도 그리워했지요. 이거 묘양산은 하고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오늘은 일정 관계상 많은 곳들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상원합에도 올라보시고 마음속으로 비로봉에도 올라보시고 머리에 묵은 데를 말끔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묘양산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손에서 돌아가고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묘양산 보현사가 가지고 딱 보는데 묘양사 보현사 가면은 어디가 있느냐면 월정사에 가면 구층석 탑하고 똑같은 탑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 된 천연기념물 뽕나무가 있어요. 보고 이제 사진도 다 찍고 나왔는데 20살 남짓 아가씨가 묘양산 보현사 사진집을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때 제가 35권의 책을 냈던 때거든요. 딱 펼쳐보니까 책을 잘 만든 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20살 남짓 아가씨한테 책값이 얼마지요? 그랬더니 19유로입니다. 그래서 왜 19유로를 받을까? 그냥 20유로 받으면은 거스름돈 주고받을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19유로 받아요? 그랬더니 그 20살 남짓 아가씨가 악센트를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18유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책 한 권씩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보니까 문화유산 해설사들 안내원들이 뭐 그 우리나라는 교장 선생님 저 퇴임하신 분, 경찰서장 퇴임하신 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면서 요 가지고 오잖아. 거기는 젊고 그 유머 있고 재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가지고 매 순간이 아주 그냥 경탄했다니까요. 경탄. 또 하나 여러분들은 출입 금지 있고 입산 금지 있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월정사를 갔는데 월정사에 9월산에 월정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딱 가면 밥을 먹고 데리고 간대. 아무래도 안 데릴 것 같아. 밥은 덜 먹어도 되잖아. 내가 막 월정사로 가니까 막 올라가지 못하라는. 근데 그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김정기 선생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3명이 죽기 살기로 갔다가 와서 우리는 월정사를 찍었지. 그런데 나머지는 딱 밥 먹고 나니까 차 타라고 해서 우리 3만 갔다 왔어요. 출입금지, 입산금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보세요. 지금 들어갔다 나오라. 지금 산에로 들어가라. 가지 말라고 하는 뒤는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던 거예요. 그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고 나서 또 선생님의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사랑이 필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네. 박수! Jambalaya coffee swallow feeling gumbo. For tonight dance I'm gonna see Mama Shalami. Pick it up, hero tie and be your game. Son of a gun, you let me fall on the bar. Jambalaya coffee swallow feeling gumbo. For tonight dance I'm gonna see Mama Shalami. Pick it up, hero tie and be your game. Son of a gun, you let me fall on the bar.
김지아 선생은 신정일 씨를 두고 신정일 선생을 두고 발로 쓰는 민족 사상가라고 말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님은 강과 길의 철학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김용택 시인은 현대판 김정호다. 도종환 장관은 길 위의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단히 그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받지 못할 그 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선생님의 좀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해피하고 즐겁게 사는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그 꽃의 자술서라는 그런 또 시집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책으로 내셔서 저도 읽으면서 대단히 속상했는데요.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카페를 열으셨고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어떤 꽃이 피는가 죄송하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주도에서 뭐 많은 돈은 못 벌었죠. 그래가지고 익산 우리 어머니 고향이 사실 익산군 봉암 왕국면 봉암리거든요. 예, 진안으로 시집가가지고 모진 시집살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공방살이 들렀다고 다시 익산에 왔다가 한국전쟁 끝난 뒤에 와가지고 나를 낳지요. 그래서 그런데 익산에서 처음에 이어도라는 이름으로 시식코너를 냈어요. 지금 역전이 있는데 3개월 만에 망했죠. 그리고 나서 전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또 시식코너 예전에 한식 양식 다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81년 9월에 8월 말 느닷없이 새벽에 막 신정일 씨 문을 두드려서 뒷문을 꿈인가 생신가 다 망할 즈음이라 방 하나도 못 얻고 의자를 붙여놓고 자던 시절이었거든. 그냥 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냥 봐도 집채만한 사람들이 너댓 명이 오더니 내 소지품 다 하고 손수건씌워서 끌려갔던 데가 어딘지도 몰랐지요. 그곳에 갔더니 딱 3월에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너 신정일 너 간첩이지. 너 제주도에서 서부에서 담배 타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돈 받아왔지. 김일성이한테. 너 김대중이한테도 돈 받았지. 아니다고 6명한테 모진 공헌을 받았지요. 그래서 나는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었죠.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보니까 전라북도 안기부 분실 전주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였더라고요. 지금 뭐 영상원인가 하는데 아마 네, 영상원 겁니다. 자리죠. 예. 그곳으로 끌려갔던 것을 나중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갔다 와가지고 정말로 아까 그 제주도 있을 때는 매일 벽돌 저울리는 꿈만 꿨다고 했죠. 다시 또 이제 안기부 끌려가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5월이던가 아니 그 85년에 고려당 제거라고 있었어요. 전주에. 홍지 서점하고 금강 서점을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을 딱 눈앞에 나타난 거야. 인사를 했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10걸음쯤 걸어가니까 6명 중에 5명은 나를 완전히 짐승 취급을 했고 한 사람은 항상 양복 입고 나보다 10살쯤 더 되었는데 신선생 하면서 자기가 김승옥이오고 서정주를 좋아했다고 문학을 좋아했다고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이 나중에 자술서를 썼거든요. 그러느라 자술서만 잘 쓰면 나간다 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싸웠고 누구를 싹사랑했고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얘기하다가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내 삶이 서러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얘기한 것을 썼는데 나중에 당신이 나보다 글은 잘 쓰지만 육하 원칙에 따라 써야 하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해가지고 딱 쓰고 나니까 그 사람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당신이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왔다. 그리고 여기 왔던 걸 죽는 날까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된다. 2번 지장을 찍었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나하고 학수 한번 하자고 하더니 선생님 언젠가 여기 왔던 것을 영광의 날로 여길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10걸음쯤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니까 나하고 20걸음처럼 됐죠. 그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가까운 다방에 가서 얘기라도 해야 할까 하다가 부질없을 것 같아가지고 서로 손을 들고 헤어졌어요. 영화처럼. 그 사람의 소식을 2016년에 순창 가서 강연을 하러 갔어요. 누구냐? 장교철 선생이 나더러 초청해 가지고 가서 강연을 끝냈는데 어떤 10살쯤 더 되어보는 사람이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까 하고 강연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자고 단체 사진 찍고 나서 우리 회원들이 많아요. 순창에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손을 내밀더니 신정일 선생님 80년대 초에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취조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 사람이네. 그래서 그냥 얼결에 그분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건강해요. 그래서 혹시 어디 사세요? 내가 거기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근데 선생님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북한의 정일이 남한의 정일이. 이게 내가 16세 내 이름을 바꿨는데 왜 이름을 정일이로 바꿨느냐. 거기 가서도 계속 문초를 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 정일이란 이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서 죽었거나 무명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모르는데 90년대 초부터 방송 나가고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친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끌려가서 그냥 모진 고문을 받는 꿈을 꿨는데 더 무서운 것은 취조관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취조관이네. 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양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전화했더니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나를 취조관으로 하는데 종읍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했더니 나도 선생님 존경하는데 왜 내가 취조관이냐네. 그래서 이걸 한번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썼던 것이 지옥에서 보낸 7일이에요. 내 인생이 거기에서 바뀌어가지고 80년대 중반 86년에 황토영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걸려질 거 다 걸렸잖아요. 무서움이 없잖아요. 내성적이었던 내가 그렇게 문화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안기부에서의 7일이에요. 안기부에서 7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70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호인 영화 봤지만 변호인보다도 일주일 빨리 끌려간 것이 나였었어요. 전북대를 중심으로 간첩단을 엮으려고 동생하고 둘이 끌려갔었는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동생이 갔다 와서서야 동생이 같이 끌려간 줄 알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북토크를 했는데 지금 전주지방법원에 오재성 판사가 판사 때부터 나를 만나가지고 형제간 같이 지내는데 북토크 하는 데 와가지고 진실 화해유가 과거사 화해유가 12월 9일까지가 종료되니까 한번 기어이 신청을 하네. 그랬더니 원래는 6월 7일 날 온다고 했는데 내가 몽블랑을 오니까 다시 또 날짜 잡아가지고 서울에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와가지고 나오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보상을 떠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끌려갔는지 그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슴이. 혹시 그때 그분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지난 일이죠 뭐. 그 당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그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제가 이제 동학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글을 썼었는데 매천 황현 선생 같은 경우가 우리 시대에 우리 조선 500년 역사의 마지막 선비거든요. 그분은 동학을 비도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를 갖다가 살았기 때문에 동학을 갖다가 비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동학 농민혁명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어떤 분노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은 뭐 빨가벗겨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받고 그런데 저도 이제 한번 잡혀가 가지고 제 얘기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한 며칠 이제 뭐 저는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을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익산에서 그 법무사법 비슷한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 뭐 전혀 저를 모르겠죠. 근데
너무 늙고 보잘것없고 막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데 다 틀리고 손을 덜덜 떨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익산에 소세양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소세양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또 그분과 그 소세양과 황진이와 러브 스토리가 있대요.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선의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조선의 진보주의자를 중심으로 그 13명을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그 중에 여자는 한 사람을 썼는데 황진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하다는 것을 저 사람 고상하다 할 때 우리 신기백 선생은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좀 있어 보이고 클래시컬하고 아까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장성곡만 듣고 그런 분들이 고상하지 않습니까? 알베르 까미의 스승인 장그르니에가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 장그르니에 산문집이 13권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장그르니에가 뭐라고 했느냐,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우리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바로 황진이거든요. 황진이는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개성에 가서 황진이 얼굴을 보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고 세수만 하고 머리만 빗는데 형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기생들을 우리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생이 조선에서 유일한 전문직 여성이에요. 다른 전문직 하나도 없습니다. 기생만이 모든 춤에서부터 노래에서부터 문학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이 기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황진이가 뭐 이사종이나 선전관 이사종이나 또는 뭐 지족선사를 하룻밤 사이에 파괴시키기도 하고, 서경덕이는 파괴시키지 못했지요. 그래서 스승으로 삼았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황진이의 문학 속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소세양이라는 사람에 대한 시를 쓴 것이 있어요. 소세양이가 대제학을 지냈었는데, 개성에 황진이란 기생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만 살고 오겠네 하고 간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다가 절대 한 달을 넘겨서는 안 되네. 그러니까 알았네, 내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네 하고 딱 갔어요. 서로 문장이 통하니까 금방 연인이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내가 친구들하고 약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내일은 가야겠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황진이가 소세양 판서를 보내는 시를 한 편을 딱 써요.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쓴 시로서는, 황진이의 시로서는 그 소세양밖에 없어요. 소세양이 무덤이 바로 왕궁면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JTV 방송국에서 1시간 동안 황진이 강연할 때도 황진이 박물관을, 소세양하고 박물관을 만들 때는 갱성에 황진이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황진이 문학관을 만들 때는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익산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황진이 문학관을 만들고 문학상도 7천만 원, 5천만 원 오지 말고 1억 정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시를 모으거나 문학을 모으면은 정말로 대단한 발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오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황진이 문학관 소세양과 같이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문학관 잘 안 돼요. 근데 황진이는 드라마를 하거나 영화를 찍거나 하면은 서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탑 탤런트들이 돈 안 받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홍대 앞에서 KBS 북쇼 오는데 강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성들, 그때 여대생들이 한 200여 모여 있었어요. 여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다. 신사임당하고 그 황진이야. 근데 신사임당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강남 3구 아줌마밖에 안 된다. 어떻게든 자식 출세시키려고 했었던. 그러면서 두 사람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황진이가 되고, 아니 신사임당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했더니 200명 중에 한 사람 손 들고 황진이니까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황진이의 DNA가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더니 박수가 막 우레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황진이는 오늘날에 얘기한다면은 황진이는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하고만 연애를 했어요. 화천, 철원 이런 데가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익산만큼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쪽도 살기 위해서 한평에서는 없는 나비 축제를 하잖아요.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철원에서는 진짜 뭐가 없으니까 땅굴 괴뢰군 막 이걸 문화적인 상품으로 만듭니다. 이거 이제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익산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1400년 전에 지은 탑 앞에 이렇게 편하게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또 가면 또 왕궁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너무 이렇게 좋아서 그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륵산이나 이쪽 왕궁 쪽 걷기로 이렇게 좀 좋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도반들하고 좀 이쪽 좀 걸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미륵사지가 있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네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 것은 저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월당 김시엽 선생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은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했어요. 화담 서경덕 선생은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리고 파우스트 읽었죠. 그래서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페레스트가 계속 파우스트 박사한테 영혼을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요. 네가 만약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면은 그때는 내가 멈추어라 순간이요,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내가 경탄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나를 붙잡아가도 좋다, 내 목을 쳐도 좋다. 무아지경에 빠질 때는 내 목을 쳐도 나를 붙잡아가도 아무런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 속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좋은 공간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저쪽에 그 연못 근처에다 자리 잡으면은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네. 하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 미륵산 둘레길이거든요. 와, 예. 제대로 한다면은 왕곡리 탑하고 동고도리 탑에서부터 쌍릉이 있고, 여기 미륵사지가 있고, 저기 저 연동리 섣불,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저번에 발 위에 새겨진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여산 향교가 있고 여산 동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혁명까지 연결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병기 선생 묘, 그다음에 소수양 묘,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황진이 문학관이 만들어지고 한다면은 문학관 다 실패하는데 황진이 문학관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을 만든다면은 이거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자야지. 그냥 왔다 가면은 돈이 안 돼요. 무조건 하루 종일 자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예술 공연도 펼치고 그런 것들 온다면은 정말로 좋은데, 그 미륵산 둘레길은 춘호에서 이렇게 대나무 숲, 거기부터 아름다워서 정말 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미륵산 둘레길을 한번 쭉 모여가지고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도 인문학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실천력이 엄청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그 다음에 민희총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익산시청에서 저희들 안 보이게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